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 남해에 사는 이른을 바라보는 박순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긴 이야기가 될 텐데요.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석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9월 초순, 박순자 여사는 아침부터 부엌에 서서 김장 배추를 다듬고 있었다.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여전히 정정한 그녀는 40년을 넘게 이 집안의 큰 기둥으로 살아왔다. 남편 최봉수 씨가 10년 전 세상을 떠난 후로는 혼자서 이 큰 집을 지키며 두 아들과 며느리들 그리고 손주들을 챙기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낙이었다. 어머니, 아침은 드셨어요? 아침 일찍 들른 큰아들 최진수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물었다. 48배 나이에도 여전히 듬직한 큰아들은 순자의 자랑이었다. 대기업 부장으로 승진한 지 3년, 이제는 임원을 바라보는 위치까지 올라 있었다. 응, 먹었다. 너는 뭐하러 이 아침부터 왔니? 출근 안 해? 오늘 오전에 회의 하나만 있어서요. 어머니 혼자 추석 준비하시는 것 같아서 챙기러 왔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말에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큰아들은 항상 이렇게 자신을 챙겨주었다. 비록 며느리 정미숙은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얼굴을 보이지 않았지만 아들만큼은 효자였다. 그래, 고맙다. 그나저나 이번 추석에는 미숙이도 올 수 있겠니? 작년에도 못 왔잖니. 진수의 얼굴이 살짝 어두워졌다. 어머니, 그게 미숙이가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프로젝트 마감이 추석 직후라서. 또 일이냐? 명절인데 며칠 쉬면 어떡하니? 너희 아버지 제사도 있는데. 제사는 제가 모시겠습니다. 미숙이는 혼자 집에 있을 거예요. 순자는 한숨을 삼켰다. 큰 며느리 정미숙은 결혼 15년 차였지만 여전히 시댁과는 거리를 두는 편이었다. 외국계 회사의 임원으로 일하는 그녀는 언제나 일을 핑계로 명절 모임을 피해왔다. 처음 몇 년은 참석했지만 아이를 낳지 않은 후로는 점점 더 거리가 멀어졌다. 진수야, 너는 괜찮은 거니? 미숙이랑.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는 잘 지내고 있어요. 그 말을 끝으로 진수는 서둘러 회사로 향했다. 순자는 혼자 남아 계속 배추를 다듬으면서 작은아들 생각을 했다. 작은아들 최진호는 형과는 달리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중소기업에 다니며 겨우 과장 직급을 달고 있는 그는 형과 비교되는 것이 늘 콤플렉스였다. 하지만 작은 며느리 이은희는 순자가 보기에 훨씬 더 다루기 힘든 사람이었다. 결혼 10년 차에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은희는 겉으로는 공손했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 사람이었다. 특히 명절 음식 준비에 대해서는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점심 무렵 순자는 작은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은희야? 아,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전화기 너머로 아이들 우는 소리가 들렸다. 아이들 시끄럽구나. 바쁜 것 같은데. 이번 추석 말인데 며칠 전부터 와서 음식 준비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잠시 침묵이 흘렀다. 순자는 그 침묵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이들 학원 스케줄도 있고 제 친정에도 들러야 해서요. 친정은 추석 당일에 가도 되잖니. 음식 준비는 미리 해야 하는데. 어머니, 요즘은 명절 음식도 다 배달되잖아요. 굳이 힘들게 만들지 않으셔도 되는데. 제가 좋은 업체 소개해 드릴까요? 순자는 가슴이 철렁했다. 배달 음식이라니. 40년 넘게 손수 만들어 온 명절 음식을 배달 음식으로 대신하라는 말인가. 은희야, 우리 집안 음식 맛을 내가 모르는 게 아니잖니. 할머니 대대로 내려오는 레시피인데. 어머니,
요즘 세상에 누가 그렇게 복잡하게 준비해요. 저희 친구들도 다 배달 음식 시켜요. 어머니도 이제 나이 드셨는데 무리하시면 안 되죠. 은희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한 거절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 알았다. 그럼 추석 당일에만이라도 오너라. 네, 당일에는 아이들 데리고 갈게요. 그럼 어머니, 저 아이들 챙겨야 해서 끊을게요. 전화가 끊어졌다. 순자는 한참을 핸드폰을 들고 서 있었다. 가슴 한구석이 허전했다. 예전에는 명절 일주일 전부터 며느리들이 와서 함께 음식을 준비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떠들던 때가 있었다. 그때는 비록 힘들었지만 그래도 가족이 함께 한다는 느낌에 행복했다. 저녁이 되자 작은 아들 진호가 퇴근길에 들렀다. 어머니, 은희한테 전화하셨다면서요? 응. 추석 준비 도와달라고 했는데 안 되겠다는구나. 진호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은희가 요즘 아이들 돌보느라 너무 힘들어해서요. 큰애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고 작은애는 유치원인데 둘 다 손이 많이 가거든요. 내가 모르겠니? 나도 너희 형제 키우면서 다 겪어봤다. 그래도 명절은 명절이야. 가족이 모여서 함께 음식 만들고 조상님께 제사 지내고 그게 우리 전통 아니냐? 어머니 말씀도 맞지만 요즘 세상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은희 말처럼 배달 음식도 맛있고. 순자는 아들의 말을 자르며 말했다. 너도 그런 소리 하는구나. 알았다. 혼자 할게. 어머니, 그게 아니라. 됐다. 가봐라. 아이들 기다리겠다. 진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집을 나섰다. 순자는 혼자 남아 텅 빈 거실에 앉았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다. 남편과 함께 찍은 결혼사진, 아들들이 어렸을 때 찍은 가족사진, 며느리들이 들어온 후 찍은 단체 사진들. 여보, 당신이 계셨으면 어땠을까요? 순자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남편 최봉수는 가부장적인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따뜻한 사람이었다. 그가 살아있었다면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이렇게까지 거리를 두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온통 명절 준비 생각뿐이었다. 전, 잡채, 갈비찜, 송편, 나물, 전유어. 평소에는 며느리들과 함께 나눠서 준비하던 것들을 혼자 해야 한다는 생각에 막막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가족들이 자신과 함께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는 사실이었다. 배달 음식이라니. 우리 집안 음식을. 순자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삼켰다. 평생을 요리하며 살아온 자신의 손맛을 이제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나 슬펐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일찍 일어나 시장에 갔다. 명절 준비를 위해 장을 보려는 사람들로 시장은 북적였다. 그녀는 익숙한 손길로 각종 재료들을 고르며 장바구니를 채워나갔다. 고사리, 도라지, 시금치, 콩나물, 소고기, 돼지고기, 명태, 조기. 손에 잡히는 대로 담다 보니 어느새 장바구니가 가득 찼다. 순자 씨, 오늘 장 많이 보네요? 단골 채소 가게 주인이 말을 걸었다. 응, 추석 준비해야지. 아들 둘에 며느리 둘, 손주들까지. 많이 해야 해. 요즘 며느리들 착하죠? 명절 음식같이 준비하고. 순자는 쓴웃음을 지었다. 착하지. 다들 바빠서 혼자 준비한다니까. 가게 주인은 순자의 표정을 보고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순자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팔이 저리고 다리가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집에 도착해 장을 풀어놓으니 부엌 가득 재료들이 쌓였다.
순자는 앞치마를 두르고 본격적으로 명절 준비를 시작했다. 하지만 혼자 하려니 생각보다 일이 더뎠다. 예전에는 며느리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즐겁게 하던 일들이 이제는 고독한 노동이 되어버렸다. 저녁 무렵 순자는 전화기를 들고 큰 며느리 미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마지막 시도였다. 여보세요, 미숙이? 아,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미숙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다. 미숙아, 이번 추석에는 꼭 와야 하는데. 아버님 제사도 있고. 어머님,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발표가 추석 다음 주에 있어서 연휴 내내 준비해야 해요. 명절인데 그렇게까지 일을 해야 하니. 어머님, 제 커리어가 걸린 문제예요. 이해해 주세요. 미숙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났다. 순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럼 진수라도 보내라. 혼자 오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전화가 끊어졌다. 순자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두 며느리 모두에게 거절당한 것이다. 큰 며느리는 일 때문에, 작은 며느리는 아이들과 친정 때문에.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순자는 자신에게 물었다. 명절을 위해 이렇게 애를 쓰는 것이, 아무도 원하지 않는 일을 혼자 고집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것이 평생 자신이 해온 일이었고 자신의 존재 이유였다. 밤이 깊어가도 순자는 부엌에서 일손을 놓지 않았다. 고사리를 삶고 도라지를 무치고 나무를 볶았다. 손이 아프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계속해서 움직였다. 그것만이 자신이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순자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다. 더 이상 힘이 나지 않았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정말 이렇게까지. 추석을 일주일 앞둔 날 순자는 새벽 5시에 일어났다. 밤새 뒤척이다가 겨우 2시간 정도 잠을 잔 것 같았다. 거울을 보니 핏기 없는 얼굴에 눈두덩이 퉁퉁 부어 있었다. 하지만 할 일은 산더미였다. 아침을 간단히 먹고 부엌으로 향했다. 오늘은 전을 부칠 차례였다. 동그랑땡, 육전, 생선전, 호박전, 표고버섯전. 각각의 전마다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었다. 예전에는 큰 며느리가 동그랑땡을, 작은 며느리가 생선전을 맡아서 했었다. 세 사람이 함께 모여 전을 부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시간이 그리웠다. 미숙이가 동그랑땡 빚을 때 말이야. 처음에는 손도 못 대더니 나중에는 제법 잘하더라고. 순자는 혼잣말을 하며 고기를 치댔다. 비록 며느리들은 없었지만 그 시절의 기억만으로도 조금은 위안이 되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혼자서 모든 전을 준비하려니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다. 고기를 치대고 양념을 하고 동그랗게 빚고 밀가루를 묻히고 계란물을 입히고 기름에 지져내는 모든 과정을 혼자 해야 했다. 손은 기름으로 미끄럽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다. 오전 10시쯤 옆집에 사는 친구 김영숙이 찾아왔다. 순자야, 집에 있니? 응, 있어. 들어와. 영숙은 부엌에 들어서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다. 온갖 재료들이 흩어져 있고 순자는 땀범벅이 되어 전을 부치고 있었다. 어머, 순자야. 이걸 혼자 다 하고 있어? 응. 명절 준비해야지. 며느리들은? 순자는 대답 대신 쓴웃음만 지었다. 영숙은 한숨을 쉬며 앞치마를 두르기 시작했다. 에이, 내가 도와줄게. 혼자 이걸 어떻게 다 해. 아니야, 영숙아. 너도 집에 가서 준비해야지. 우리 집은 아들이 하나뿐이고
며느리가 착해서 다 알아서 해.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영숙의 도움으로 전 부치는 속도가 훨씬 빨라졌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전을 부치며 이야기를 나눴다. 요즘 며느리들 참 다르더라. 우리 때랑은. 영숙이 말을 꺼냈다. 그러게 말이야. 우리 때는 명절이면 당연히 시댁 가서 음식 준비 도왔잖아. 힘들어도 참고. 세상이 바뀌었지 뭐. 요즘은 여자들도 다 일하고 커리어 중요하고. 우리 며느리도 처음에는 좀 그랬는데 내가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했어. 순자는 영숙의 말을 들으며 자신을 돌아봤다. 자신도 며느리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을까? 아니면 그저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방식만을 강요했던 것은 아닐까? 영숙아, 나 잘못한 건가? 뭐가? 며느리들한테 내가 너무 고집만 부린 건 아닐까? 시대가 바뀌었는데. 영숙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순자야, 내 마음은 이해해. 평생 가족을 위해 요리해 왔잖아. 그게 내 사랑의 표현이었고. 근데 말이야, 사랑도 때로는 방식을 바꿔야 할 때가 있는 것 같아. 내가 힘들게 준비한 음식을 며느리들은 부담으로 느낄 수도 있잖아. 부담이라니. 응. 내가 너무 잘하니까 며느리들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아예 안 하게 되고. 악순환이야. 순자는 영숙의 말에 깊이 생각에 잠겼다. 자신이 잘하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며느리들을 멀어지게 만든 원인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다. 점심때가 되자 영숙은 집으로 돌아갔고 순자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오후에는 갈비찜을 준비해야 했다. 소갈비를 손질하고 양념을 만들고 푹 고아야 하는 긴 과정이었다. 갈비를 씻으며 순자는 남편과 함께 했던 추석들을 떠올렸다. 남편은 명절이면 항상 장을 보러 함께 가주었다. 무거운 짐을 들어주고 고기를 고르는 것을 도와주었다. 음식을 만들 때는 부엌 구석에 앉아 자신을 지켜보며 여보, 수고한다라고 말해주곤 했다. 여보, 당신 없으니까 정말 외롭네요. 순자는 갈비를 씻으며 눈물을 흘렸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의 빈자리는 컸다. 특히 이렇게 명절이 다가올 때면 더욱 그리웠다. 저녁 무렵 큰아들 진수가 퇴근길에 들렀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진수는 부엌에 들어서자마자 어머니의 지친 모습에 놀랐다. 얼굴은 창백하고 손은 부어 있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괜찮다. 좀 피곤할 뿐이야. 어머니,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음식 배달시키겠습니다. 요즘 명절 음식 배달하는 곳도 많고. 순자의 표정이 굳어졌다. 진수야, 너마저 그런 소리 하니? 어머니, 그게 아니라 어머니 건강이 더 중요하잖아요. 내 건강보다 중요한 게 이 집안의 명절이야. 내 아버지 제사고 조상님들 제사고. 진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어머니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뭘 하면 되죠? 순자는 아들의 제안에 조금 놀랐다. 평생 부엌 일을 해본 적 없는 아들이 도와주겠다니. 내가 부엌 일을? 네. 서툴지만 배우면 되죠. 어머니 혼자 하시게 둘 수 없어요. 그날 저녁 순자와 진수는 함께 갈비찜을 만들었다. 진수는 서툰 손놀림으로 갈비를 다듬고 채소를 썰었다. 몇 번이나 손을 베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다. 진수야, 조심해라. 손 다친다. 괜찮아요, 어머니. 이 정도는. 순자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며느리들은 오지 않았지만 아들은 자신 곁에 있어 주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다. 밤이 깊어갈 무렵 갈비찜이 완성되었다. 진수는 한 점 맛을 보고는 엄지를 들어 보였다. 역시 어머니 손맛이에요. 정말 맛있어요. 그러니 그래도 예전만 못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순자는 아들의 칭찬에 비로소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아들과 함께 늦은 저녁을 먹었다. 둘이서 먹는 갈비찜은 쓸쓸했지만 그래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위안을 받았다. 진수가 집으로 돌아간 후 순자는 혼자 설거지를 하며 생각에 잠겼다. 영숙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사랑도 때로는 방식을 바꿔야 할 때가 있다는 그 말이 내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건가? 순자는 자신에게 물었다. 하지만 대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바꾸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순자는 혼자서 명절 준비를 계속했다. 송편을 빚고 잡채를 만들고 각종 나물을 무쳤다. 손은 점점 더 부어오르고 허리는 펴지지 않았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추석을 사흘 앞둔 날 순자는 마트에서 쓰러졌다. 마지막 장을 보러 나갔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고 그 자리에 주저앉은 것이다. 다행히 주변 사람들이 빨리 발견해서 119를 불렀고 순자는 병원으로 실려갔다. 병원에서 연락을 받은 진수와 진호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다. 의사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쇼크 증상이라고 설명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진수가 병상 옆에서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응, 괜찮다. 좀 쉬면. 어머니, 무리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진호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다. 형님, 이제 어머니 혼자 명절 준비 못하게 해야 해요. 이러다 큰일 나겠어요. 진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이번 추석은 정말 음식 배달시킵시다. 어머니 건강이 더 중요해요. 순자는 두 아들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자신이 평생 해온 일을, 자신의 존재 의미를 부정당하는 것 같았다. 너희들, 엄마가 그렇게 쓸모없니?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너무 소중하셔서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순자는 이해할 수 없었다. 자신이 소중하다면 자신이 만든 음식을 먹어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자신이 준비한 명절을 함께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날 밤 병원 침대에 누워 순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과연 자신이 잘못 살아온 것인가. 가족을 위해 평생을 헌신했는데 이제는 그것조차 부담이 되어버렸다. 여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순자는 천국에 있을 남편에게 물었다. 하지만 대답은 들리지 않았다. 다만 병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달빛만이 조용히 그녀를 비추고 있었다. 큰 며느리 정미숙은 그날 밤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남편 진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전화를 걸어왔을 때 미숙은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다. 미숙아,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뭐? 어머님이? 응. 마트에서 갑자기 쓰러지셨대. 지금 병원에 계셔. 미숙은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비록 시어머니와 가깝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남의 일은 아니었다. 심각한 거야? 다행히 큰 병은 아니래. 과로 때문이래. 명절 준비 혼자 하시느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숙은 죄책감이 밀려왔다. 자신이 도와드리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았다. 미안. 내가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미숙아, 괜찮아. 내 탓이 아니야. 어머니가 무리하신 거지. 전화를 끊고 난 후 미숙은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모니터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15년 전 처음 이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가 떠올랐다.
그때 미숙은 이제 막 회사에서 대리로 승진한 시기였다. 큰 프로젝트를 맡아 성공시키면서 회사 내에서 인정받기 시작했고 앞으로의 커리어가 기대되는 상황이었다. 그런 그녀에게 결혼은 선택의 기로였다. 일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전업주부가 될 것인가. 진수는 자신의 커리어를 존중해준다고 약속했다. 결혼 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고 명절이나 집안일도 함께 나누자고 했다. 그 약속을 믿고 결혼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시어머니 순자는 전형적인 시대의 여성이었다. 며느리는 마땅히 시댁일을 돌봐야 한다고 생각했고 명절에는 일주일 전부터 와서 음식 준비를 도와야 한다고 여겼다. 처음 몇 년은 미숙도 최선을 다했다. 회사 일과 시댁 일을 병행하느라 몸도 마음도 지쳐갔지만 참았다. 전환점은 3년 전이었다. 미숙이 임원 승진을 앞두고 있을 때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추석 연휴 직후로 잡혔다. 연휴 기간 내내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시어머니는 당연히 명절에 와야 한다고 했다. 미숙아, 일도 중요하지만 가족이 더 중요하지 않니? 그때 시어머니가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미숙은 결국 명절에 가지 않았고 프레젠테이션을 성공시켜 임원으로 승진했다. 하지만 그 후로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급격히 냉각되었다. 내가 잘못한 건가? 미숙은 자신에게 물었다. 하지만 대답은 명확하지 않았다. 자신의 커리어를 포기하면서까지 시댁 일을 해야 하는가? 21세기를 사는 여성으로서 자신의 꿈을 추구하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 다음 날 점심시간 미숙은 회사 근처 카페에서 친구 수진을 만났다. 수진은 미숙의 대학 동창으로 역시 워킹맘이었다. 미숙아,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네. 응.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어. 어머, 무슨 일이야? 미숙은 상황을 설명했다. 수지는 공감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아, 나도 비슷한 경험 있어. 작년 추석 때 우리 시어머니도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 혼자 명절 준비하시느라 쓰러지셨어. 그래. 그 후에 어떻게 했어? 우리는 가족회의를 했어. 시어머니, 남편, 시동생 부부 다 모여서. 그리고 명절 준비 방식을 완전히 바꿨지. 어떻게? 일단 음식은 필수적인 것만 만들기로 했어. 나머지는 배달 음식으로 대체하고. 그리고 명절 당일에만 모이기로 했지. 일주일 전부터 모여서 준비하는 건 너무 부담스럽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어. 시어머니가 동의하셨어? 처음에는 반대하셨지. 근데 우리가 계속 설득했어. 어머니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가 함께 있는 시간이 중요한 거지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미숙은 수진의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에 잠겼다. 자신의 집안도 그런 대화가 필요한 것 같았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것 같았다. 시어머니는 워낙 고집이 세고 남편 진수는 어머니 편을 들 것이 분명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미숙은 남편과 마주 앉았다. 진수야,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응, 무슨 이야기? 어머님 일 말이야. 이제 정말 뭔가 바꿔야 할 것 같아.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어머니 혼자 명절 준비하시는 건 무리야. 그럼 우리가 도와드려야 하는 거 아닐까? 당연하지. 이번 추석에는 내가 어머니 도와드릴게. 미숙은 남편의 말에 조금 놀랐다. 평소 남편은 명절 준비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 그저 어머니와 며느리들이 알아서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너도 도울 수 있어? 응. 배우면 되지. 더 이상 어머니 혼자 하시게 둘 수 없어. 진수야. 미숙은 남편의 변화한 모습에 감동했다. 어쩌면 이것이 전환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편 작은 며느리 은희는
시어머니 입원 소식을 듣고 복잡한 심경이었다. 남편 진호가 퇴근 후 집에 들어서자마자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은희야,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대. 어머, 무슨 일이세요? 과로 때문이래. 명절 준비 혼자 하시느라. 은희는 순간 죄책감과 동시에 억울함을 느꼈다. 자신도 두 아이를 키우며 매일 전쟁 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명절 준비까지 도와드려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여보, 나도 미안하지만 정말 힘들어요. 아이들 돌보는 것만으로도 벅차요. 알아. 내 탓이 아니야. 그냥 어머니가 너무 무리하신 거지. 은희는 결혼 10년 동안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늘 죄책감을 느껴왔다. 완벽한 며느리가 되지 못한다는 것, 시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것. 그것이 늘 그녀를 짓눌렀다. 결혼 초반 은희는 정말 열심히 했다. 시어머니에게 요리를 배우고 명절 준비를 도왔다. 하지만 첫째 아이가 태어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육아와 시댁일을 병행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특히 둘째가 태어난 후로는 더욱 힘들어졌다. 은희야, 명절에 아이들 데리고 오면 내가 봐줄게. 넌 음식 준비나 도와. 몇 년 전 추석 때 시어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은희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다. 자신은 명절 내내 부엌에서 일하고 아이들은 시어머니가 봐주겠다는 것이었다. 그것이 시어머니가 생각하는 며느리의 역할이었다. 아니에요, 어머님. 아이들은 제가 볼게요. 그 후로 은희는 점점 더 명절 모임을 피하게 되었다. 시어머니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다면 차라리 가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은희는 동네 놀이터에서 다른 엄마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요즘 명절이 다가오니까 스트레스 받지 않아? 한 엄마가 말을 꺼냈다. 맞아. 시댁 가는 것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파. 우리는 올해부터 아예 안 가기로 했어. 호텔 예약했거든. 어머, 시어머니가 화내시지 않아? 처음에는 그러셨는데 남편이 잘 설득했어. 이제는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이신 것 같아. 은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부러웠다. 자신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남편 진호는 어머니에게 약하고 형 진수도 전통을 중요시하는 편이었다. 그날 저녁 은희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여보, 우리 이번 추석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해 볼까? 무슨 이야기? 어머님이 입원하신 것도 그렇고 우리 명절 방식을 좀 바꿔야 하지 않을까?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형님이랑도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제대로 가족회의를 해보자고. 정말? 응. 더 이상 어머니 혼자 고생하시게 둘 수 없어. 우리가 방법을 찾아야 해. 은희는 남편의 말에 조금 안도했다. 어쩌면 이번 일이 가족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며칠 후 순자가 태어나는 날 두 며느리는 각자의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다. 미숙은 시어머니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앞으로는 좀 더 도와드리겠다고 다짐했다. 은희 역시 시어머니와 솔직한 대화를 나눠보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둘 다 알지 못했다. 순자가 병원에서 어떤 결단을 내렸는지를. 병원 침대에 누워 이틀을 보낸 순자는 많은 생각을 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창문 너머의 하늘을 보며 지나온 인생을 되짚어 보았다. 일흔 가까운 나이. 그녀는 대부분의 시간을 가족을 위해 살아왔다. 22살에 결혼해서 남편을 내조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집안을 돌보는 것이 그녀의 삶이었다. 자신을 위한 시간은 거의 없었다. 나는 뭘 위해 살았을까? 순자는 자신에게 물었다. 물론 가족을 위해 살았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돌아보니
그것이 정말 가족이 원했던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병실 문이 열리고 친구 영숙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왔다. 순자야, 괜찮니? 응, 영숙아. 왔구나. 영숙은 의자에 앉으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무리하지 말라고. 며느리들 눈치 보지 말고. 영숙아, 나 많이 생각해봤어. 뭘? 내가 잘못 살았나 싶어.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가족들은 그걸 부담스러워 하더라고. 영숙은 친구의 손을 잡았다. 순자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시대가 바뀐 거지. 우리 때는 그게 당연한 거였잖아.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달라. 그걸 이해해야 해. 이해. 그게 쉽지가 않아. 내가 평생 해온 방식인데. 그래도 바꿔야지. 안 그러면 순자 너만 힘들어.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리고 담당 의사가 들어왔다. 중년의 여의사는 차트를 보며 말했다. 박순자 씨 검사 결과 나왔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만성 피로와 스트레스가 심하시네요.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다. 혹시 요즘 심리적으로 힘든 일이 있으신가요? 우울증 증세가 조금 보이시는데. 순자는 놀라서 의사를 쳐다봤다. 우울증이라니. 아니, 그럴 리가. 가족관계나 사회적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의사가 나간 후 순자는 충격에 빠졌다. 자신이 우울증이라니.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최근 몇 달간 자주 의욕이 없고 잠을 잘 못 자고 눈물이 나는 일이 많았다. 순자야, 의사 선생님 말이 맞는 것 같아. 너 요즘 많이 힘들어 보였어. 영숙의 말에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사실 많이 외로웠어. 남편도 없고 며느리들은 안 오고 아들들도 바쁘고. 그럴 줄 알았어. 순자야, 너 이제 내 인생 좀 살아. 가족을 위한 삶도 좋지만 너 자신을 위한 시간도 필요해. 내 자신을 위한 시간. 순자는 그 말을 곱씹었다. 일은 평생을 살면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본 적이 거의 없었다. 항상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위해 살아왔다. 영수가, 너는 뭐 하며 지내니? 명절 준비 말고. 나는 요즘 동네 문화센터에서 서예 배우고 일주일에 2번 등산 모임도 나가. 재밌어. 서예요? 등산? 응. 처음에는 나도 뭘 해야 할지 몰랐는데 친구들이 권유해서 시작했어. 하다 보니 재밌더라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순자는 영숙의 이야기를 들으며 부러웠다. 자신도 그런 것을 해볼 수 있을까? 저녁 무렵 두 아들이 함께 병문안을 왔다. 진수와 진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다. 어머니, 이번에 퇴원하시면 우리가 잘 모실게요. 그래, 고맙다. 그리고 어머니, 우리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진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무슨 이야기? 명절 준비 말이에요. 더 이상 어머니 혼자 하시게 둘 수 없어요. 진호도 거들었다. 맞아요, 어머니. 이번 추석은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아니,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게요. 순자는 아들들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심경이었다. 고맙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쓸모 없어진 것 같기도 했다. 너희들이 명절 음식을 어떻게 배우면 되죠? 요즘은 인터넷에 레시피도 많고 형수님이랑 은희도 도와줄 거고요. 순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오랫동안 생각하던 것을 입 밖에 꺼냈다. 진수야, 진호야. 네, 어머니. 엄마가 잘못 살았나 보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너희들도 며느리들도 다들 나를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 내가 만든 음식도, 내가 준비한 명절도. 진수가 급히 말했다.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저희는 어머니를 사랑해요. 다만 어머니가 너무 무리하시는 게 걱정될 뿐이에요.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그래도 나한테 힘이 됐는데 이제는 혼자라서 그런가.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들들은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다. 어머니, 저희가 있잖아요. 어머니 혼자 아니에요. 그래, 너희가 있지. 하지만 순자는 알고 있었다. 아들들이 아무리 자신을 사랑한다 해도 이제는 각자의 가정이 우선이라는 것을, 며느리들에게 자신은 부담스러운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그날 밤 아들들이 돌아가고 혼자 남은 순자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어떤 결단을 내렸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자신의 방식을, 자신의 삶을, 모든 것을. 다음 날 아침 퇴원을 앞둔 순자는 영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영숙아, 나 결심했어. 뭘? 이번 추석? 다르게 할 거야. 어떻게?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명절 음식 배달시킬 거야. 전화기 너머로 영숙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 순자야. 정말? 응. 그리고 며느리들한테 오지 말라고 할 거야. 뭐? 명절에 가족끼리 모이는 건 좋은데 더 이상 며느리들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아. 차라리 아들들하고만 조용히 지내고 싶어. 영숙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순자야, 그게 정말 내가 원하는 거야? 아니면 화가 나서 그러는 거야? 순자는 진지하게 대답했다. 영수가, 나 많이 생각해봤어. 내가 고집 부리면서 명절 준비하는 것도, 며느리들한테 오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내 만족을 위한 거였던 것 같아. 진짜 가족을 위한 거였다면 그들이 편한 방식을 택했어야 했는데. 순자야, 이제는 바꿔야 해. 내 방식이 아니라 모두가 편한 방식으로. 영숙은 친구의 결심에 조금 놀랐지만 동시에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순자가 드디어 변화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잘 생각했어, 순자야. 그게 맞는 것 같아. 고마워, 영숙아. 내가 옆에 있어줘서. 당연하지. 우리 친구 아니야. 전화를 끊고 난 후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을 하늘이 맑고 높았다. 새로운 시작을 암시하는 것 같았다. 퇴원 다음 날 순자는 두 아들과 며느리들을 모두 집으로 불렀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다. 진수와 미숙, 진호와 은희는 각자 긴장한 표정으로 시어머니 댁에 모였다. 거실에 둘러앉은 가족들을 보며 순자는 준비해온 말을 꺼내기 시작했다. 다들 와줘서 고마워. 오늘 너희들을 부른 이유는 이번 추석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 모두가 긴장한 표정으로 순자를 바라봤다. 어머니,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명절 준비. 진수가 말하려 했지만 순자가 손을 들어 제지했다. 아니다. 들어봐. 내가 많이 생각해봤어. 병원에 누워서. 순자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그동안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던 것 같아. 명절은 이렇게 해야 한다. 음식은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 내 방식만 고집했지. 어머니, 며느리들한테도 미안해. 너희들도 각자 사정이 있는데 내가 너무 부담을 줬구나. 미숙과 은희는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다. 시어머니에게서 사과를 들을 줄은 몰랐다. 어머님, 저희야말로 죄송해요. 더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미숙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니야. 너희 탓이 아니야. 시대가 바뀌었는데 나만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지. 순자는 깊은 숨을 쉬고 본론을 꺼냈다.
그래서 결정했어. 이번 추석은 다르게 할 거야. 어떻게 해요, 어머니? 첫째, 명절 음식은 필수적인 것만 간단하게 준비할 거야. 나머지는 배달 음식으로 대체하고. 가족들은 놀란 표정으로 순자를 바라봤다. 평생 손수 명절 음식을 만들어 온 그녀의 입에서 배달 음식이라는 말이 나올 줄은 몰랐다. 둘째, 며느리들은 명절 당일에만 오면 돼. 미리 와서 준비 안 해도 돼. 어머니, 정말이요? 은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응, 너희도 각자 바쁘잖아. 미숙이는 일 때문에, 은희는 아이들 때문에. 그걸 내가 이제야 이해했어. 어머님, 미숙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셋째,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명절이 지나고 나면 나는 내 인생을 좀 살아볼까 해. 무슨 말씀이세요? 영숙이가 다니는 문화센터에 나도 등록했어. 서예랑 요가 배울 거야. 그리고 여행도 좀 다니고 싶어. 진수가 놀라서 물었다. 어머니, 혼자 여행을요? 아니, 영숙이랑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시니어 여행 프로그램이 있더라고. 다음 달에 제주도 가기로 했어. 가족들은 모두 놀란 표정이었다. 평생 집안일만 하던 시어머니가 이렇게 큰 변화를 선언하다니.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진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 아니, 이제야 제대로 사는 거지. 70이 넘었는데 이제라도 내 인생을 살아야지. 순자의 눈빛은 확고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부탁이 있어. 뭔데요, 어머니? 이제 나한테 효도한다고 생각하지 마. 대신 너희 가정을 잘 챙겨. 며느리들 사랑해주고 손주들 잘 키워. 진수가 급히 말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어머니를 알아.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거. 근데 말이야, 진짜 효도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할 수 있게 해주는 거더다고.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나는 이제 너희들이 행복한 게 제일 좋아. 명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시댁 오는 것 때문에 부부싸움하고 그런 거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미숙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아니야, 미숙아. 내가 내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잘못이 아니야. 오히려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 여자로서 당당하게 커리어를 쌓고 있잖아. 은희도 울먹이며 말했다. 어머님, 저도 정말 죄송해요. 더 자주 찾아뵙고 아이들도 데리고 오고 싶었는데. 은희야, 너도 아이들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어. 내가 다 아는데. 이제는 편하게 지내자. 그날 밤 가족들은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서운함을 풀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미숙은 자신의 커리어가 왜 중요한지, 은희는 육아가 얼마나 힘든지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그리고 순자는 자신이 느꼈던 외로움과 서운함을 털어놓았다. 사실 너희들이 안 온다고 했을 때 정말 섭섭했어.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지. 어머니. 근데 병원에 누워서 생각해보니 그게 내 착각이었더라고.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지만 내 방식대로 따라오기 힘들었던 거지. 진수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사랑하는 건 변함없어요. 다만 표현 방식이 달랐을 뿐이에요. 알아. 이제 알았어. 그날 밤 가족들은 모두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소통했다는 느낌이었다. 며칠 후 순자는 약속대로 명절 음식 배달을 주문했다. 처음에는 손이 떨렸다. 평생 손수 만들어 온 음식을 이제는 사서 먹는다니. 하지만 주문 버튼을 누르는 순간 어깨가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이제 좀 숨통이 트이는구나. 순자는 혼잣말을 했다. 그리고 다음으로 문화센터에 전화를 걸어 수강 신청을 확인했다. 서예반과 요가반 두 개의 수업에 등록했다. 박순자 씨 맞으시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업 시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순자는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의 자신은 여전히 늙었지만 어딘가 생기가 도는 것 같았다. 여보, 보고 계세요? 당신 없이도 나 잘 살아볼게요. 순자는 남편의 사진에 대고 말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준비를 했다. 추석 당일 순자는 일찍 일어났다. 하지만 예년과 달리 부엌으로 달려가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아침을 먹고 옷을 차려입었다. 평소에 입지 않던 화사한 색깔의 한복을 꺼내 입었다. 어머, 이 한복 산 지가 5년이 넘었네. 거울을 보니 한복이 잘 어울렸다. 순자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오전 10시쯤 배달 음식이 도착했다. 잡채, 전, 갈비찜, 나물, 송편까지 정성스럽게 포장되어 있었다. 순자는 음식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접시에 담았다. 생각보다 괜찮네. 맛을 보니 자신이 만든 것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충분히 먹을 만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고생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정오쯤 가족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다. 먼저 온 것은 작은 아들 가족이었다. 진호와 은희, 그리고 두 아이가 함께 왔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왔니? 어서 들어와. 은희는 꽃다발과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다. 어머님, 이거 드리려고요. 어머, 고마워. 굳이 이런 것까지. 아니에요. 그동안 신경 못 써드려서 죄송했어요. 손주들은 할머니에게 달려와 안겼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그래, 우리 사랑하는 손주들. 할머니도 보고 싶었지. 순자는 손주들을 안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이것이 바로 명절의 의미구나.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가족이 모여 함께하는 시간이. 조금 후 큰아들 부부도 도착했다. 진수와 미숙은 와인과 케이크를 들고 왔다. 어머니, 저희도 왔습니다. 오, 왔구나. 미숙이도 왔네. 미숙은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그래, 바쁜 와중에 와줘서 고마워. 제가 죄송하죠. 이제부터는 자주 찾아뵐게요. 가족들이 모두 모이자 순자는 음식을 차려냈다. 예년과 달리 간소했지만 그래도 충분했다. 어머니, 이 음식들. 진수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응, 배달 음식이야. 어때? 괜찮지? 어머니가 정말 배달 음식을 시키셨네요. 가족들은 놀라면서도 안도하는 표정이었다. 맛있어요, 할머니. 손주들이 잡채를 먹으며 말했다. 그래, 다행이다. 식사를 하며 가족들은 화기애애하게 이야기를 나눴다. 예년처럼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정신없이 움직이는 대신 함께 앉아 식사하고 대화할 수 있었다. 어머니, 이렇게 하니까 훨씬 좋네요. 어머니도 편하시고 저희도 편하고. 진호가 말했다. 그치? 나도 이제야 알았어. 명절은 함께하는 시간이 중요한 거지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미숙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님, 그래도 어머님 손맛이 그리울 것 같은데요. 순자는 미소를 지었다. 그럼 평소에 가끔 만들어줄게. 명절이 아니어도 되잖아. 미숙이 먹고 싶은 음식 있으면 언제든 말해. 정말요? 그럼. 어머님이 만드신 갈비찜이 정말 맛있었는데. 알았어. 다음에 만들어줄게. 그때는 와서 같이 만들자. 레시피 알려줄게.
미숙은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식사 후 순자는 가족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했다. 다들 들어봐. 내가 앞으로 할 일들이 있어. 뭔데요, 어머니? 다음 주부터 문화센터 다닐 거야. 서예랑 요가 배울 거고. 어머, 정말이요? 은희가 놀라며 물었다. 응. 그리고 다음 달에는 제주도 여행 갈 거야. 친구들이랑. 진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어머니, 괜찮으시겠어요? 혼자. 혼자가 아니야. 친구들이랑 가는 거니까. 걱정 마. 그래도, 진수야, 나도 내 인생 좀 살게 해줘. 70이 넘었는데, 이제라도 하고 싶은 거 해봐야지. 가족들은 모두 순자의 변화에 놀라면서도 동시에 응원하는 마음이었다. 어머니, 좋은 생각이세요. 저희가 응원할게요. 미숙이 진심으로 말했다. 오후에는 가족들이 함께 산책을 나갔다. 예년에는 명절 내내 부엌에서 일하느라 이런 여유가 없었는데 올해는 달랐다. 순자는 손주들과 손을 잡고 동네를 걸으며 가을 햇살을 즐겼다. 할머니, 저 낙엽 좀 봐요. 예뻐요. 그래, 정말 예쁘구나. 순자는 손주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행복했다. 이것이 진짜 명절이구나. 음식을 만드느라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저녁이 되자 가족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다. 떠나기 전 며느리들은 순자에게 다가와 포옹했다. 어머님,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오랜만에 편한 명절이었어요. 미숙이 말했다. 나도 고마워. 와줘서. 어머님, 다음에는 제가 요리 배우러 올게요. 어머님, 레시피 배우고 싶어요. 은희도 말했다. 그래, 언제든 와. 함께 만들자. 가족들이 모두 떠나고 혼자 남은 순자는 거실에 앉아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다. 피곤하지 않았다. 오히려 기분이 좋았다. 가족들과 진심으로 소통하고 함께 웃고 떠들었던 시간이 너무나 행복했다. 여보, 봤죠? 나 잘했죠? 순자는 남편의 사진에 대고 말했다. 그리고 환한 미소를 지었다. 추석이 지나고 일주일 후 순자는 문화센터 첫 수업에 참석했다. 서예반에는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이 많았다. 모두들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열정으로 가득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순자라고 합니다. 자기소개 시간에 순자는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70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제 인생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늦었지만 시작해 보려고요. 다른 수강생들이 박수를 쳐주었다. 순자는 그들의 따뜻한 반응에 용기를 얻었다. 서예 선생님은 온화한 미소를 띤 60대 중반의 여성이었다. 박순자 씨 환영합니다. 늦은 것은 없어요. 지금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빠른 거죠. 첫 수업은 붓을 잡는 법부터 배웠다. 순자는 서툰 손으로 붓을 잡고 먹물을 찍어 종이에 획을 그었다. 삐뚤빼뚤하고 어설펐지만 그 과정이 즐거웠다. 이게 이렇게 어려운 거였구나. 순자는 혼잣말을 하며 웃었다. 평생 주방칼은 능숙하게 다뤘지만 붓은 처음이었다.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 옆자리에 앉았던 여성이 말을 걸어왔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정이라고 해요. 65살이에요. 안녕하세요. 박순자입니다. 70이고요. 오늘 처음 오셨죠? 저도 이번 학기에 처음이에요. 네, 처음이에요. 긴장되네요. 정희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저도요. 근데 해보니까 재밌어요.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어요. 그러게요. 저도요. 두 사람은 금방 친해졌다. 정희도 순자와 비슷한 처지였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다가 이제야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게 된 것이었다.
수업 후 순자와 정희는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순자 씨는 뭐가 계기가 되어서 서예를 시작하셨어요? 사실 명절 준비하다가 쓰러졌어요. 그게 계기가 됐죠. 순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며느리들과의 갈등, 병원에서의 깨달음, 그리고 변화를 결심한 과정을.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다. 저도 비슷했어요. 저는 작년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 후로 무기력증에 빠졌어요. 매일 TV만 보면서 지냈죠. 그러다가 딸이 문화센터 다녀보라고 권유해서 시작했어요. 그러셨구나. 처음에는 별로 내키지 않았는데 해보니까 살 맛이 나더라고요.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배우는 재미도 있고. 순자는 정희의 이야기를 들으며 위안을 받았다. 자신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구나.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과정을 겪고 있구나. 정희 씨, 우리 앞으로 자주 만나요. 좋아요. 저도 친구가 필요했어요. 그날 이후 순자와 정희는 가까운 친구가 되었다. 수업이 없는 날에도 만나서 차를 마시고 산책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요가 수업도 시작했다. 처음에는 몸이 굳어서 동작을 따라하기 힘들었지만 점점 나아졌다. 요가 선생님은 늘 이렇게 말했다. 중요한 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순자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그렇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다. 자신의 속도로 천천히 나아가면 되는 것이다. 한 달 후 순자는 약속대로 제주도 여행을 떠났다. 영숙과 정희 그리고 문화센터에서 만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사흘 동안의 여행이었다. 순자야, 저기 바다 좀 봐. 정말 예쁘다. 영숙이 흥분해서 소리쳤다. 와, 정말 멋지다. 순자는 제주도의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감탄했다. 평생 한 번도 이렇게 멀리 여행을 와본 적이 없었다. 늘 집에만 있었고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을 위한 시간이 없었다. 순자 씨, 사진 찍어요. 정희가 휴대폰을 들고 말했다. 나는 사진 잘 못 나와. 괜찮아요. 추억을 남겨야죠. 친구들과 함께 바닷가에서 사진을 찍었다. 웃으며 포즈를 취하는 자신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즐거웠다. 언제 이렇게 마음껏 웃어본 적이 있었을까? 여행 둘째 날, 일행은 성산일 출봉에 올랐다. 계단을 오르는 것이 힘들었지만 정상에 도착해서 본 풍경은 그 모든 고생을 보상하고도 남았다. 와, 세상이 이렇게 넓구나. 순자는 정상에서 사방을 둘러보며 감탄했다. 푸른 바다, 초록 들판, 저 멀리 보이는 마을들. 모든 것이 아름다웠다. 순자야, 기분 어때? 영숙이 옆에서 물었다. 좋아. 정말 좋아. 이렇게 기분 좋은 거 오랜만이야. 그치? 나도 처음 여기 왔을 때 이런 기분이었어. 세상이 이렇게 넓은데 왜 나는 좁은 곳에만 갇혀 있었나 싶었지. 순자는 영숙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그렇다. 자신도 그랬다. 평생 집안일이라는 좁은 세계에 갇혀 있었다. 이렇게 넓은 세상이 있는데. 셋째 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 친구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이번 여행 정말 좋았어요. 다음에는 어디로 갈까요? 정희가 물었다. 나는 경주 가보고 싶어. 불국사랑 석굴암. 다른 친구가 제안했다. 좋아. 경주로 가자. 순자도 동의했다. 이제 여행이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기대되었다. 더 많은 곳을 가보고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싶었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순자는 큰며느리 미숙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어머님, 제주도 여행 잘 다녀오셨어요? 응,
정말 좋았어. 바다도 보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지. 다행이에요. 어머님 목소리가 밝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 나도 요즘 기분이 좋아. 어머님 다음 주말에 시간 되세요? 제가 갈비찜 배우러 가도 될까요? 순자는 미숙의 제안에 기뻤다. 물론이지. 언제든 와. 다음 주말 미숙은 정말로 순자의 집을 찾아왔다. 그리고 함께 갈비찜을 만들었다. 예전처럼 순자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면서 이야기를 나눴다. 어머님, 이 양념은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말이야, 간장에 설탕, 다진 마늘, 배즙을 넣는 거야. 비율이 중요하지. 배즙이요? 응, 배를 갈아서 넣으면 고기가 부드러워져. 우리 할머니한테 배운 비법이야. 미숙은 열심히 메모하며 배웠다. 그 모습을 보며 순자는 뿌듯했다. 이렇게 자신의 요리를 전수하는 것, 이것도 의미 있는 일이었다. 다만 강요가 아니라 미숙이 원해서 배우는 것이라는 점이 달랐다. 어머님, 제가 사실 요리를 못하는 게 항상 콤플렉스였어요. 미숙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래. 네. 저는 일만 하느라 요리를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 앞에 서는 게 항상 부담스러웠어요. 미숙아. 근데 이제는 달라요. 어머님이 부담 주지 않으시니까 오히려 배우고 싶어져요. 순자는 미숙의 고백을 들으며 많은 것을 깨달았다. 자신의 완벽함이, 자신의 능력이 오히려 며느리를 주눅 들게 만들었구나.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부담을 주고 있었구나. 미숙아, 미안해. 그동안 내가 너무... 아니에요, 어머님. 저도 어머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이제부터 잘하면 되죠. 그날 이후 미숙은 한 달에 한 번씩 순자를 찾아와 요리를 배웠다. 둘의 관계는 점점 가까워졌다.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두 여성으로서 작은 며느리 은희도 변화했다. 추석 이후 그녀는 한 달에 한 번씩 아이들을 데리고 순자를 방문했다. 하지만 예전처럼 시댁일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수하게 할머니와 손주들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였다. 할머니, 우리 왔어요. 손주들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소리쳤다. 어머, 우리 손주들. 어서 와. 순자는 손주들을 안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어머님, 아이들이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서 왔어요. 은희가 말했다. 고마워, 은희야. 나도 손주들 보고 싶었어. 어머님, 요즘 많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 나도 요즘 재미있게 지내. 문화센터도 다니고 친구들도 만나고 정말 다행이에요. 어머님이 행복하신 게 제일 중요해요. 그날 오후 순자는 손주들과 함께 동네 공원에 나갔다. 손주들이 뛰어노는 것을 보며 벤치에 앉아 햇살을 즐겼다. 이런 여유로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게 되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순자는 서예 작품 전시회에 참가하게 되었다. 문화센터에서 주최하는 작은 전시회였지만 순자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다. 전시회 오프닝 날 순자의 작품 앞에 가족들이 모였다. 두 아들과 며느리들, 그리고 손주들까지. 어머니, 이거 정말 어머니가 쓰신 거예요? 진수가 놀라며 물었다. 응, 석 달 동안 연습해서 쓴 거야. 작품에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이 담긴 글씨였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멋있어요. 미숙이 진심으로 말했다. 할머니 최고. 손주들도 박수를 쳤다. 순자는 가족들의 칭찬에 부끄러우면서도 뿌듯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원했던 것이구나. 인정받고 싶었던 것.
하지만 예전에는 명절 음식으로 시어머니의 역할로 인정받으려 했다면 이제는 자신만의 것으로 인정받고 있었다. 전시회가 끝나고 가족들은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갔다. 식당에서 둘러앉아 식사를 하며 순자는 가족들을 하나하나 바라봤다. 진수는 여전히 바쁘지만 예전보다 자주 어머니를 찾아왔다. 미숙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물었다. 진호는 주말마다 들러 집안일을 도와주었다. 은희는 아이들을 데리고 자주 방문했다. 가족의 형태가 바뀌었다. 더 이상 시어머니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지 않았다. 각자의 삶이 존중받고 각자의 방식대로 가족을 사랑했다. 그리고 그것이 더 건강한 관계였다. 어머니, 다음 달 생신 때는 저희가 준비할게요. 진수가 말했다. 무슨 준비? 어머니를 위한 파티요. 작은 파티지만 정성껏 준비하겠습니다. 고맙구나. 근데 너무 무리하지 마라. 걱정 마세요. 이번에는 저희가 제대로 할게요. 순자는 아들들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이제는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고받는 관계가 되었다. 그것이 더 편했고 더 행복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다. 여보, 봤죠? 우리 가족들 다 행복해 보였죠?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당신이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말이에요. 나 이제 괜찮아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아니, 혼자가 아니죠. 좋은 친구들도 생겼고, 가족들도 있고. 순자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다. 당신, 내가 변했어요. 예전에 나는 항상 누군가를 위해 살았죠. 당신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그게 내 존재 이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알았어요. 나도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 그래야 진짜로 가족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가을밤의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이른이 넘어서 이제야 깨달았네요. 늦었죠? 하지만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금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빠른 거라고. 순자는 환하게 웃었다. 여보, 나 앞으로 더 멋지게 살 거예요.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경험하고, 더 많이 웃을 거예요. 지켜봐 주세요.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운동복을 입었다. 오늘은 새로 시작한 아침 산책 모임이 있는 날이었다. 문화센터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아침에 동네를 걷기로 한 것이다. 좋은 아침이야. 현관문을 열고 나서며 순자는 크게 외쳤다. 상쾌한 가을 공기가 가슴을 채웠다. 공원에서 친구들을 만나 함께 걷기 시작했다. 순자 씨,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졌어요. 정희가 말했다. 그래, 나도 요즘 정말 행복해. 뭐가 그렇게 좋아요? 모든 게 다. 아침에 눈 떠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도 좋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좋고, 새로운 걸 배우는 것도 좋고. 순자 씨 보면 저도 용기가 나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주시잖아요. 순자는 친구들과 함께 걸으며 생각했다. 변화를 결심하길 정말 잘했다고. 만약 그때 병원에서 깨닫지 못했다면 여전히 외롭고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을 것이다. 한 달 후 순자는 또 다른 도전을 시작했다. 자원봉사였다. 동네 복지관에서 독거노인들을 위한 도시락 배달 봉사를 하기로 한 것이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 해서요. 복지관 담당자에게 순자가 말했다. 어머, 감사합니다. 요즘 자원봉사자가 부족해서 걱정이었는데 나도 혼자 사니까 혼자 사는 어르신들 마음을 알 것 같아서요. 매주 수요일 순자는 복지관에서 준비한 도시락을 들고 동네 어르신들을 찾아갔다.
대부분 자신보다 나이가 많고 몸이 불편한 분들이었다. 할머니, 도시락 가져왔어요. 아이고, 고맙네. 오늘도 왔구먼. 한 할머니가 반가워하며 문을 열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저 그렇지 뭐. 늙으면 다 똑같아. 순자는 할머니와 잠시 이야기를 나눴다. 혼자 사는 외로움, 자식들이 찾아오지 않는 서운함. 순자도 느꼈던 감정들이었다. 할머니, 혼자 계시지만 그래도 즐거운 일 만들어야 해요. 나는 요즘 문화센터 다니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 나도 가볼까? 그럼요. 제가 다음에 같이 가줄게요. 자원봉사를 하면서 순자는 깨달았다. 자신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그리고 작은 도움이라도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된다는 것. 겨울이 다가왔다. 설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순자는 가족들을 다시 모았다. 다들 모여줘서 고마워. 오늘은 설날 이야기를 하려고 불렀어. 가족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순자를 바라봤다. 혹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려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는 눈치였다. 걱정 마. 추석 때처럼 할 거야. 간단하게 준비하고 다 같이 즐기는 거지. 가족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이 있어. 뭔데요, 어머니? 올해는 우리 집에서 하지 말고 어디 펜션 같은 데 가서 하면 어떨까? 펜션이요? 진수가 놀라서 물었다. 응. 강원도에 좋은 펜션이 있더라고. 거기서 하루 묵으면서 가족끼리 시간 보내면 좋을 것 같아서.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 아니, 그게 더 좋을 것 같아. 집에서 하면 누군가는 일해야 하잖아. 펜션 가면 다 같이 쉬면서 즐길 수 있잖니. 미숙이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다. 어머님, 정말 좋은 생각이세요. 저희가 예약할게요. 그래, 고마워. 그날 밤 혼자 남은 순자는 일기장을 꺼냈다. 최근에 시작한 습관이었다. 매일 밤 그날 있었던 일과 느낀 점을 적었다. 오늘은 가족들에게 설날 계획을 이야기했다. 모두들 좋아하는 것 같아서 기뻤다. 예전의 나였다면 이런 제안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집에서 내가 준비한 음식으로 내 방식대로 해야 한다고 고집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중요한 건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 어디서 무엇을 먹든 가족이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진짜 명절이라는 것. 일은 평생을 살면서 이제야 깨달았다. 나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 그래야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여보, 당신도 하늘에서 이 모든 걸 보고 계시겠죠? 내가 잘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하지만 말이에요. 나는 지금 행복해요. 정말로요. 순자는 일기장을 덮고 침대에 누웠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반짝였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기대되었다. 새벽녘 순자는 꿈을 꾸었다. 남편 봉수가 나타나 말했다. 여보, 잘하고 있소. 내가 자랑스럽소. 여보, 이제는 나 걱정 말고 당신 인생을 사시오. 그게 나한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요. 고마워요, 여보. 꿈에서 깨어난 순자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남편의 축복을 받은 것 같아 감사한 눈물이었다. 그날 아침 순자는 평소보다 더 상쾌한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오늘도 문화센터에 가고 친구들을 만나고 자원봉사를 하고 손주들 선물을 사러 가야 했다. 바쁜 하루였지만 행복한 하루였다. 좋은 아침. 순자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다. 거울 속의 여인은 이른이 넘었지만 눈빛만큼은 소녀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명절 음식을 거절했던 며느리들. 그것 때문에 시작된 갈등.
하지만 그 갈등이 결국 모두를 변화시켰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삶을 찾았고, 며느리들은 부담에서 벗어났고, 가족은 더 건강한 관계가 되었다. 이것이 순자의 결단이었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 그리고 그 결단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이른이 넘어서 시작한 새로운 인생.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순자에게는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었다. 이제야 자신을 위해 살 준비가 되었으니까. 거실벽에 걸린 서의 작품, 새로운 시작. 그 글귀가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났다. 순자는 그 글귀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래, 새로운 시작이야. 오늘도 내일도 모든 날이. 그리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새로운 하루가, 새로운 삶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1년 후, 순자는 문화센터에서 서예 중급반으로 올라갔고, 요가 강사 자격증까지 따기로 도전하고 있었다. 친구들과 함께 국내 여행을 5번이나 다녀왔고, 내년에는 일본 여행을 계획 중이었다. 두 며느리는 이제 한 달에 2번씩은 꼭 순자를 찾아왔다. 미숙은 순자에게 요리를 배우며 둘만의 시간을 즐겼고, 은희는 아이들과 함께 방문해 따뜻한 시간을 보냈다. 명절은 더 이상 부담이 아니었다. 가족 모두가 편안하게 즐기는 시간이 되었다. 음식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모두가 깨달았다. 그리고 순자는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한다. 자신을 위한 하지만 결국 모두를 위한 삶을. 이른이 넘어 찾은 행복. 그것은 결코 늦지 않았다.